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유통경로에 이제 우리가 에서의 갈등 관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이제 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페이지를 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동영상,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이제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온라인 분들은 이제 페이지 찾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적어 놓겠습니다. 자, 12번. 우리가 유통경로에서의 갈등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유통에 대한 경로가 있다. 그럼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경로의 갈등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중간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갈등을 이제 좀 해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 자기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경로 구성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 관리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제 유통기업은 고객의 구매 사항에 따라 최적의 유통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 구매 단위, 배송 시간, 임의의 편의성이나 입지의 편의성, 그죠? 입지가 얼마나 편리한가? 제품이나 서비스 구색의 폭과 길이, 이 폭과 길이를 말씀드렸죠, 제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소요, 촉진, 협상, 주문, 신용공여 등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 경로 관리자는 각 경로 구성원들 간에 알맞는 마케팅 기능을 또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파워에 대한 행사.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이 경로 파워의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은 경로 구성원은 전체 우리가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동해야 하며, 만약에 경로 구성원들 간에 이행의 상충 관계에 있어서 이 경로 리더는 경로 파워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경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보통 우리가 VM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유통 경로는 이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수행함으로써 역할 배분이 쉽지 않으며 경로 갈등에 대한 조정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수직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경로 구성원들 간의 역할의 할당과 경로 갈등 해소를 위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자체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은 이제 출제 빈도가 약간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이 경로 구성원들의 파업 원천과 경로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 구성원들의 파워는 그 경로 구성원들 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과 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의 특정 경로 구성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강력한 경로 파워를 가진 경로 구성원이 힘의 원천을 이용해서 다른 경로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수를 통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힘의 원천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 힘의 원천이라는 자체가 시험 주제가 돼요. 힘의 원천.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이 경우수가 이제 이 사례가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딱 5가지에 대한 거죠. 보상적, 강압적, 전문적, 중고적, 합법적, 전모적.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례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 이제 그 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힘의 원천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의 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신이나 높은 마케팅 기능 수행 능력을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와 라벤은 파워의 원천을 보상적 파워, 그 다음에 강압적 파워, 전문적 파워, 중고적 파워, 그리고 합법적 파워로 나눴는데요. 이 정보적 파워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정보적 파워.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정보적 파워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자, 힘의 원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파워가.
얘가 힘의 원천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 오지선다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어떤 거겠어요? 이 파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의 중심적인 핵심 포인트에 대한 그 글씨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들이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상적 파워라는 겁니다. 자, 이 보상적 파워라는 자체가 있는데요. 이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보상을 제공할 능력이 있을 때 발생되는 파워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경로 구성원이 A가 다른 경로 구성원 B에게 높은 제품 마진, 그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높은 제품에 대한 마진을 이제 요구한 겁니다. 제공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될 수가 있죠. 다양한 촉진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판매 독점권을 줄 능력이 있다는 거죠. 판매 독점권. 뭐 이런 게 나오면 보상적 파워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압적 파워가 있습니다. 강압적 파워. 자, 이거는 이게 경로, 그러니까 말대로 그냥 강압적이라는 파워라는 자체는 뭐냐면요. 내 말 잘 들어 이러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로 구성원 A의 영향력 행사에 경로원 구성원 B가 따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A가 처벌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로 구성원 B의 기대 때문에 발생되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제공했던 그 마진폭의 인하와 판매 독점권을 처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 독점권을 처리한다라는 자체가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선적의 지연. 강압하는 거예요. 제품 선적의 지연. 라든지 대리점 보증금의 인상. 대리점 보증금의 인상 같은 게 이제 강압적 파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책정했던 것들은 이제 마진폭을 인하시킨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강압적 파워죠. 그래서 마진폭의 인하.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전문적인 파워입니다. 전문적 파워.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경로 구성원 A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고 B가 지각할 때 발생되는 파워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도매상은 도매상의 전문적인 조언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우리가 식료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식료품점 등은 이 소형 소매점에게 판매 촉진 지원이나 점포 종업원 간의 이제 어떤 그 판매 교육, 점포 종업원에 대한 그 판매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이 점포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언 등의 전문적 지식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 파워는 전문적 지식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파워를 갖고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매점주의 이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중거적 파워입니다. 중거적 파워.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유명업체가 이제 거래한다는 거에서 이제 긍지,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 어떤 것의 표상,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자체에서 이제 자부심, 영광과 자부심을 가지라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중고 사물에 대한 정도가 이제 어떤 그걸 따지는 중고적인 걸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 구성원 B가 A의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A가 B에 대해 갖는 파워,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로 구성원 A가 매력적인 집단이며 B는 구성원이 되고 싶어야 하는 기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중거적 파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중거적 파워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또 오른쪽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파워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중요한데요. 계약이라든지 계약에 의하거나 아니면 특허권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없는 구성원을 통제하는 거죠. 특허권 같은 거. 그래서 합법적 파워는 이제 우리가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또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B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또 생각하고 이 경로원, 이 구성원 B가 믿기 때문에 발생되는 파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 마케팅 경로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는 전통적인 마케팅 경로의 경우에는 이 공식적인 파워의 위계 구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정보적 파워가 추가적으로 됐죠. 그래서 마지막 정보적 파워. 정보적 파워는 이제 그 경로원 구성원 A가 B에게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B가 몰랐던 일의 결과를 지적함으로써 A가 B에 대한 갖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A의 정보적 파워는 A의 전문성보다는 A가 하는 이 주장의 논리성을 B가 수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전문적 파워가 이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보적 파워는 이용한 영향력 생성은 이제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키가 그냥 가장 키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오른쪽에 그 파워 원천에 대한 이 힘의 원천, 파워 원천에 대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사례가 중요합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물어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그 살을 붙여 나갑니다. 살을 붙여 나간다면, 자, 첫 번째 이제 보상적 파워라는 거죠. 자, 이 높은 마진과 제품 마진과 판매 독점권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한다면 판매를 지원한다든가 영업활동 지원, 이런 거. 그래서 마진폭을 증대시킨다든가 높은 마진폭. 그 다음에 지역 독점권을 제공한다. 판매, 지역 독점권.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제공하는 건 뭐냐? 그럼 보상적 파워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강압적 파워라는 건 뭐예요? 아까 상품 공급의 지연입니다. 제품 선적의 지연. 그래서 상품 공급의 지연, 이런 것들은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 보증금 인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속적 지역권에 대한 철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 독점권에 대한 철회. 그래서 전속적 지역권의 철회. 전속적 지역권에 대한 철회다. 뭐 요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강압적 파워라는 자체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압적 파워는 이제 그렇죠. 이 경제 민주화에서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어디 제품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무슨 우유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대리점에서 강압적 파워를 좀 요구했잖아요. 유통경로상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찰이 생기고 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매 운동까지 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또 강압적 파워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사성을 나타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나와 있는 게 합법적 파워죠. 합법적 파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나 이 특허권, 그다음에 이제 상표 등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워가 생기는 게 합법적인 파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적 파워라는 자체는 중고적 파워는 우리가 유명상품이죠. 그것을 이제 대리점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죠? 그래서 유명상표를 취급하는 거기서 생기는 긍지나 보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적 파워다. 그래서 유명업체 또는 관련 산업체의 선도자와 거래해야 한다는 자체는 이제 긍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파워는 이제 이 경영 관리에 관한 상담과 조언, 경영 관리에
관한 상담과 조언이 이루어지면서 이 전문적 파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사원의 전문 지식. 그다음에 이제 경영정보라든지 또 우리가 시장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면서 전문적인 파워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3번은 파워 원천의 효과와 이제 결과인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자, 힘의 원천 사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상적 판매는 이제 우리가 판매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마진을 높여준다든지 지역에 독점을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리점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때 굉장히 저도 이 상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한 자체가 폭이 넓습니다. 물류가에서 자격증이 있고요. 그래서 물류 쪽도 강의를 하고 모 대학교에 또 유통물류 쪽으로 강의를 또 하고요. 또 경영학도 이제 강의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업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하고 또 연결돼서 창업자들을 많이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이 파워 자체가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 지역 독점권을 준다는 자체는 굉장한 거거든요. 보상적 파워고. 강압적 파워는 이제 내 말 잘 들라는 얘기죠. 문제적인 게 발생되는데 판매 독점권을 철회합니다. 전속적 지역권을 철회한 거나 마진폭을 인하시켜요. 그러니까 보상적과 강압적은 좀 반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품 선적을 지원시키고 상품 공급을 지원시키고 대리점 보증금을 인상시키는 이런 것들은 뭐냐? 강압적 파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파워라는 자체는 이제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에 관한 상담을 지원해준다든가 영업사원의 전문 지식, 정보, 경영정보나 시장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매 교육을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행사하는 거고, 중고적은 그 상품을 우리가 유명 상품이다 보니까 누가 들어도 아는 상품이에요. 그 대리점을 한다 자체가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지나 보람 이런 것들이 이제 파워를 갖고 하는 거고요. 합법적 파워는 이제 계약이나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것들이 이제 합법적이고, 정보적 파워는 이제 설득하는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다뤄볼 건데요.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33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336페이지 가시면 문제가 이제 2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프렌치 러이만 1959년 이 학자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프렌치와 라반에 의해서 유통경로의 경로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힘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힘의 원천에 대한 예시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중고 힘의 원천에 대한 것으로 묶인 것은, 자, 중고라는 건 뭐예요? 유명업체라는 상품에 대해서 긍지, 목표, 공유, 관계 지속 요구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고적 파워는 경로 구성원 B가 A와 일체감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A가 B에 대한 파워 영향력인데요. 이 경로 구성원 A가 매력적인 집단이면 B는 구성원이 되어 싶어합니다. 그럼 기존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유명업체라는 게 키포인트고 긍지라는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명상표를 취급하는 긍지와 보람, 유명업체 또는 관련 산업의 선도자로 거래되고 있는 긍지, 상호간의 목표의 공유, 상대방과의 관계 지속 욕구, 그다음에 상대방의 신뢰 및 결속 등을 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지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딱딱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75페이지에 파워 원천의 효과와 결과는 그냥 있는 식으로 그냥 갈게요. 자, 파워 원천에 대한 효과. 자, 강압적 파워라는 게 있었어요. 강압적 파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부정적 가치에 기초하기 때문에 유통경로의 내 어느 한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강압적 파워는 유통경로 내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또 증가시킵니다. 강압적 파워가. 그래서 여기 갈등을 또 증가시킨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상적 파워. 자, 보상적 파워 같은 경우는요, 반면에 긍정적인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 거래 그 기대하는 바와 부합되기 때문에 갈등을 또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얘는 갈등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요. 얘는 갈등을 더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파워의 원천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강압적 파워는 갈등을 이제 넘기시면은 두 번째 점, 증가시키고, 중고적이나 전문적, 점호적 파워는 갈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적이라든지 중고적, 그 다음에 전문적, 그 다음에 정보적 파워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갈등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이제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오디션다 시험 문제 많이 내지만 많은 쪽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한쪽을 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음 중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만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럼 갈등을 증가시키는 거는 강압적 파워고 다른 것들은 갈등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실 게 강압적 파워만 갈등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본다면 충분히 이것도 문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강압적 파워라는 자체는 그만큼 구성원들 간에 강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갈등에 대한 심화가 더 증가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결과를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파워 원천의 사용은 이제 두 번째 점. 이 전문적 파워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강압적 파워는 강압적 파워 행사는 합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또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 그죠? 강압적 파워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갈등을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유통경로 갈등에 대한 유형인데요. 그 구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찍어드릴 거는 76페이지에 가시면, 자, 이런 거죠. 유통경로 갈등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 물론 뭐 수평적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갈등이 있고, 인지, 감정적, 그 다음에 행위적, 표출적 갈등이 있는데, 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적인 개념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평적과 수직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죠. 수평적 갈등과 수직적 갈등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수평적이다. 그럼 수평적은 어떻게 돼요? 유통 경로상의 동일한 수준 단계에 있는 경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말 그대로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수직적인 갈등이 아니라 수평적인 갈등은 그 동일한 수준 단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수준 단계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 그죠? 이 수준 단계. 그러니까 얘네들 도매상끼리 경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직적 갈등은 어떻습니까? 얘와 얘 갈등, 얘와 얘 갈등, 얘와 얘 갈등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서로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가 동일 수준이라면 얘는 이 서로 다른 단계, 동일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단계의 수준끼리 구성원들의 갈등, 수평적 경로 갈등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로 갈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수준 단계다, 수평적이다, 그 다음에 다른 단계다, 그러면 수직적이다. 이렇게 해서 바꿔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만한 것이 이제 77페이지 가시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77페이지 보시면은 유통경로에 대한 우리가 그 힘의 원천을 봤다, 경로상에. 그러면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시험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한번 다뤄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양가로 5번 유통경로의 갈등의 발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1회부터. 여기는 이제 1회부터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등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유통경로 갈등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어때요?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이 경로 구성원의 목표들 간의 그 양립 불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각 구성원들 간에 수행해야 할 마케팅 과업과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한 그 의견이 불일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구성원들 간의 현실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이 지각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 원인을 봤을 때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각각 예가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목표들 간의 양립 불가능성이죠. 자, 우리가 목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다를 수 있다. 당연히 목표가 다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로 갈등은 경로 구성원들 간에 목표가 양립할 수가 없을 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간의 성장성과 수익성 목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때 대규모 제조업체는 신속한 시장 침투를 위해서 낮게 가격을 원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자들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고가성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목표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을 증대하려고,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이 새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제조업체와 과거의 영업 방식을 고수하는 중소소매업체 간의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목표들 간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목에 이제 답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의견 불일치죠. 의견이 안 맞는다. 그죠? 그래서 의견 불일치. 그래서 얘는 유통경로 갈등은 각 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마케팅 과업과 과업 수행 방법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이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 간에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이 경로 구성원들 간이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을 담당할 경우에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경로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입니다.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불일치된다. 일치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각의 차이, 지각의 불일치.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경로 구성들 간의 현실에 대한 그 지각의 차이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소매업자들이 제조업자에 대해 제조업자가 영업사원들이 생산 및 납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의 초과 달성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제조업자, 이 영업사원들은 소매상의 목표와 머천다이징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 갈등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물론 요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다는 자체는 딱 문제가 이제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336페이지에 20번 문제로 확인합니다.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유통경로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바로 어떻습니까? 좀 전에 봤던 이 목표의 일치예요. 불일치. 그래서 1번 유통경로 구성상, 자, 지금 1번이 바로 목표에 대한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구성 간의 목표가 불일치되면서 이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유통 이 점 내에 좋은 위치에 진열하고 싶어 하지만 유통점의 입장에서 판매에 도움이 되는 다른 또 제품을 그 위치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자, 유통경로를 수직적 통합함으로써 어때요? 유통경로의 구성원의 목표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로 구성 간의 상권의 범위 결정과 그 상권 내 역할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어떻습니까? 의견에 대한 불일치입니다. 영역 불일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4번이 어떤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정보 불일치다. 자, 이건 지각의 불일치죠. 그죠? 지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정보의 불일치보다는 지각의 차이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서로 다르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 지각에 대한 불일치지 정보에 대한 불일치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경로 갈등은 유통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갈등은 건설적인 경로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유통 이해는 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으로 가면 유통 경영 전략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전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78페이지 이제 유통 경영 전략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유통에 대한 물류 일반 관리에서는 제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1장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여기 보시면서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요. 자, 제 2장 유통 경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통에 대한 그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이 경영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면서 그 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78페이지 유통 경영 전략입니다. 제 2장이죠. 들어가겠습니다. 제 2장입니다. 자, 유통 경영 전략이죠. 자, 경영 전략에 대한 걸 잘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내용을 나열해 보면요. 들어가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기업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경영 철학이 있겠고요. 또는 경영 이념이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첫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티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표를 또 이제 가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전술과 그 다음에 관리가 또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와 운영, 이런 단계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목표와 전략이라는 것은 전형적이지 못한 이 비전형적 의사결정이 됩니다. 비전형적 의사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전술 관리와 업무 운영은 이제 정형적, 정해진 의사결정이죠. 정형적 의사결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마다 이제 유통 경영 전략을 짜게 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자, 전략은 좀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짜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보통 CEO가 결정하겠죠. CEO, 최고 경영자. 결정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술과 관리가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가 이제 중단기적.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중간 관리자가 결정이 됩니다.
중간관리자가 이제 결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운영은 이제 실무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장 책임자, 가장 실무를 보는 현장 책임자가 중요하겠죠. 책임자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것을 이제 여기 보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유통 경영 전략이 이러한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간다라는 거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통 전략, 경영 전략에 대한 이해. 그래서 유통 경영 전략의 의의와 중요성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전략이라는 게 있죠. 전략은 환경의 제약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어떤 사용하는 주요 수단이다. 즉, 조직이 목표를 세우고 기업의 활동을 제약 조건이 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환경에 대해 조직이 대응, 행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경영 전략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 경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8페이지에 이 전략 경영은 좀 박스를 쳐보세요. 경영 전략을 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전략 경영은 이 기업이 설정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 장기죠. 전략은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에 통해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경영 활동.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여러 가지 자금, 정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가 가장 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경쟁 기업에 비해 어떻게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가 찾는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중요성이라는 자체는 뭐 조직의 환경 적응 능력 촉진한다든가, 그다음에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다양한 경영 활동 등을 통합한다는 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가 시험 문제요라고 본다면 오른쪽 양가로 2번 경영 전략의 유형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잘 펼쳐놓으십시오. 본격적입니다. 79페이지 가시면 이 전략 경영이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점만 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경영 전략의 유형입니다. 경영 전략의 유형. 그래서 경영 전략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인데 각각 어떤 전략을 얘기하느냐 골라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기업 전략입니다. 가장 상위의 경영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기업 전략. 그러면서 여러 사업부를 이제 우리가 그 전략의 사업 전략을 이제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LCD 사업이냐, 아니면 반도체 사업이냐, 아니면 뭐 가전제품, 뭐 핸드폰, 휴대폰 사업이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사업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전제품이다. 그럼 가전제품 안에 또 인사나 뭐 재무, 부터 생산까지 또 이 경영에 대한 우리가 기능 전략을 경영의 기능 전략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전략이라는 자체가 이제 첫 스타트가 되겠죠. 이 기업 전략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과 산업의 범위를 결정해서 가장 상위의 우리가 경영 전략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업 전략은 다각화, 수직적 통합, 그 다음에 기업 인수합병, 그죠? M&A,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진출과 같은 결정이나 우리가 각 사업 분야의 경영 지원을 배분하고 신규 사업의 진출과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의 부분에서 탈퇴와 같은 결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업 전략은 이제 세부적인 거죠. 사업 전략은 이제 기업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각각의 시장이 경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진행하면서 결정하면서 기업 전략에 종속된 하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업이 경쟁 대상 기업보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 우위를 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유지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휴대폰 사업이다. 휴대폰 사업이 굉장한 우리나라의 그 갤럭시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가치를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하고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지하는 전략이죠. 경쟁 우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업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위 전략, 가장 상위 전략이 기업 전략이라고 본다면요. 가장 하위 전략은 기능 전략입니다. 기능 전략은 가장 하위 전략이다. 그래서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에 종속된 하위 전략으로서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조직, 회계, 연구, 개발 등 경영 관리 재기능을 결정하는 전략이다.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내용을 그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 전략의 수립 단계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사명에 대한 정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기업 사명은 사업 영역의 그 규정, 그다음에 시장 지향성, 실현 가능성, 동기부여적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용 등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브젝티브, 이 목표를 설정해서 구체적인 그 꼴, 경영 목표에 전환되도록 목표에 의한 경영이 수행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목표에 의한 경영이 이제 MBO라고 이제 배우실 겁니다. MBO. 그래서 이 목표에 의한 경영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이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목표를 설정한 후에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야 되며 또 이는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기업의 각 사업부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즉 어떠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장 전략의 수립. 그래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새로운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은 그게 이제 집약적 성장, 또 통합적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다학화 성장,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결정에 대한 그 결정 요소는 고려사항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이 경쟁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외부 환경을 파악할 때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외부 환경이 이제 기회, 우리가 SWOT 이 네 가지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opportunity, 그래서 기회, 그 다음에 threat, 위협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에 대한 파악은 기업 자신의 능력 어떠한 건지 내부 여건을 이제 그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역량이 강점, 스트렝스와 그 다음에 위크니스, 약점 등을 이제 따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이제 내부적 환경은 수합 분석에서 다시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경영 철학에 대한 사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든지, 그 다음에 경영 구조의 환경, 포토의 산업 분석에서는 경영 구조 환경에 이 5가지 요소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한 포토라는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연결해서 다음 시간 유통경영의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